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아주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교과서에서나 보던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지난 11월 27일이었죠. 한국은행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꽁꽁 얼려버리는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결정은 거센 폭풍우 속에서 배가 뒤집히지 않게 키를 꽉 잡고 버티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모순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바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랐는데 이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거의 보지 못했던 위험한 수치입니다. 원래 이렇게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팍 올려서 우리 돈의 가치를 방어해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버튼에 손도 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모순인 실물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2025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고작 1.0%로 뚝 떨어졌는데 이건 우리 경제가 거의 멈춰섰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차갑게 식었을 때는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환율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수출의 역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우리 물건 가격이 싸져서 수출이 잘 되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고환율의 혜택은 사라지고 수입 원자재 가격만 오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모순인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어서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는 다시 영끌 열풍이 불어 닥칠까봐 무서운 겁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매파적 동결이라는 아주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금리는 동결하지만 말로는 나 언제든 금리 올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시장에 엄포를 놓는 전략이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미국 연준은 12월에 금리를 내렸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환율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2000 전용 시대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입니다. 미국이 돈을 풀면 달러가 약해져야 하는데 미국 경제가 혼자 너무 잘 나가니까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학개미 여러분이 환율 상승에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금리를 조금 올려준다고 해도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이 주는 수익률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국내 주식시장인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힘을 못 쓰니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자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미국 기업의 성장성에 베팅하기 위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런 구조적인 자본 유출은 금리 조절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옆 나라 일본을 보면 우리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신중한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일본은 최근에 금리를 올렸지만 엔화 가치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경제에 부담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기초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억지로 금리만 올리는 건 환자가 견디지 못하는 독한 약을 쓰는 것과 같다는 교훈을 얻은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실물 경제가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 그 자체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치킨집, 편의점 사장님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리는 건설업과 부동산 PF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2025년 건설업계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죠. 이 위기는 기업 자금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무너지니 우량 기업조차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것이죠. 부동산 PF는 쉽게 말해 남의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는 건데, 금리가 오르면 이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도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건설사들에게 금리 인상은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같은 금융권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돈맥 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 잡겠다고 금리 올렸다가 나라 전체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실수를 범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족쇄입니다.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미 높은 이자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사람들은 지갑을 아예 닫아버릴 테고, 그럼 내수 경기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이제는 은행 대신 카드론이나 이금융권으로 달려가는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12월 9일 국무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아주 이례적으로 단독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은 지금 경제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두 수장은 금리라는 큰 칼을 휘두르는 대신 정교한 메스를 들어 수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 쉽게 말해 핀셋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가져올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은행들이 달러를 더 많이 들여와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요. 또 국민연금과 협력해서 해외로 나가는 달러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재정정책도 함께 움직입니다.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가는 동안 정부는 돈을 풀어 경기가 너무 죽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2025년 12월의 금리 동결은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외통수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 1분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1,400원 초반으로 안정되고 집값이 잡힌다면 그때는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근본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의 파도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니 경제 성장 동력이 식어가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죠. 지금 우리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차가운 물속으로 빠질 수 있죠. 2025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환율, 고부채라는 삼중고의 늪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순히 금리를 조절하는 기술적인 대응을 넘어서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 중심으로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등 구조 개혁이 절실합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이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피할 수 없는 생존의 길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 거친 파도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경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경제 상황,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